제 딸은 제가 짐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길에서 주웠다며 저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피곤한 목소리로 경찰이 물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경찰이 제 이름을 컴퓨터에 입력하자 갑자기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는 제 딸을 쳐다보며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을 읽는 것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마룻바닥 소리와 남편이 40년 전에 선물해준 낡은 머그잔에 타 마시는 믹스커피의 달콤한 향기로 말입니다. 이 구수하고 아늑한 향기는 제게 안정감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작지만 정성껏 가꾼 저의 낡은 빌라는 저만의 요새이자 모든 물건이 제자리를 아는 저만의 세상이었습니다. 창가의 난초 화분, 장식장 위에 낡은 표지로 쌓인 책들, 그리고 저의 평온한 삶의 초를 제깍거리며 세워주는 오래된 괴종시계까지. 70살이 된 저는 이 고요함과 예측 가능성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저의 방패였습니다. 그 방패에 금이 간 것은 현관문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딸 서연이가 들어선 그날이었습니다. 딸은 저와 함께 살지 않은 지 오래되었지만 만약을 위해서라며 자기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그 만약의 경우가 점점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 딸의 날카롭고 조급한 목소리가 아침의 고요함을 돌이킬 수 없이 깨뜨리며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담요로 다리를 덮은 채 창가에 놓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읽담한 책이 놓여 있었죠. 어서 오너라, 우리 딸. 무슨 준비 말이니? 딸은 연극을 하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 한숨을 지겹도록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피로와 짜증, 그리고 애써 감춘 자기 연민이 뒤섞여 있었죠. 그것은 감당 못할 짐을 진 사람의 한숨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그 짐은 바로 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제 전화했잖아. 병원 예약해놨다고. 새로운 의사 선생님이 아주 용하대. 엄마 기억력 검사 좀 해봐야 해. 요즘 너무 깜빡깜빡하잖아. 저는 딸의 전화를 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것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가스불은 껐는지, 그런 것들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제 두려움을 교묘하게 이용할 줄 알았죠. 점점 짐이 되어가네. 일주일 전 제가 오이장아찌통을 한 번에 열지 못했을 때 딸이 했던 말입니다. 마치 혼잣말처럼 하지만 제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나지막이 거의 속삭이듯 말했죠. 짐이라.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단어였습니다. 그 말은 가슴 어딘가에 박혀 그 후로 숨을 쉴 때마다 저를 찔러댔습니다. 10분만 주렴, 옷 입게.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5분. 안 그래도 늦었어. 딸은 신경질적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리며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가장 아끼는 옷을 입었습니다. 단정한 아이보리색 모직 원피스와 낡았지만 아주 품위 있는 커피색 코트였죠. 저는 언제나 겉모습이 자기 존중의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당신의 정신에 난 균열을 찾으려는 의사에게 가는 길일지라도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차 안에서 서연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핸들을 꽉 쥔 채 시선은 도로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집들과 제 갈 길을 바삐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 각자의 걱정, 각자의 소소한 기쁨과 큰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겠죠.
문득 저는 끔찍한 외로움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딸의 차 옆자리가 아니라 곧 미지의 세계로 내던져질 유리구슬 안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십 년 전 어린 서연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 아이는 제 무릎 위에서 울고 있었죠. 저는 길을 가는 내내 다정한 말을 속삭이고 뜨거운 이마에 입을 맞추며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딸의 세상이었고 보호막이었습니다. 언제 이 세상이 무너지고 우리의 역할이 이토록 잔인하게 뒤바뀐 걸까요? 차는 제가 모르는 동네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병원이나 의료센터 간판이 보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우리가 멈춘 곳은 1층 창문에 쇠창살이 밝힌 회색빛의 관공서 건물이었습니다. 입구 위에는 제 속을 차갑게 식게 만드는 딱딱한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산사하경찰서. 서연아, 여긴 왜 온 거니? 제 목소리는 작고 불안하게 울렸습니다. 잠깐 들를 데가 있어서. 일 때문에. 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내뱉었습니다. 내려, 엄마. 딸은 제 팔꿈치를 잡았지만 그 손길에는 보살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연행자의 소나기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간신히 발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3월의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경찰서, 현관으로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슴 속에서 둔탁한 충격으로 울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지? 수천 개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단 하나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딸을 믿었습니다. 딸의 한숨과 날선 말들, 우리 사이에 커져만 가는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었습니다. 내 딸이니까, 내 아이니까. 안에서는 시큼한 냄새와 먼지, 그리고 불안의 냄새가 났습니다. 높은 민원 창고 뒤에는 젊고 지쳐 보이는 순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연이는 제가 가장 끔찍한 악몽 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행동을 했습니다. 딸은 부드럽게 제게서 떨어져 창구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 시계의 줄을 멈춰버린 말을 내뱉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에서 이 할머니를 발견했는데요. 딸은 마치 잃어버린 지갑을 신고하듯 명료하고 사무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도 기억 못하시고요. 제 주위의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순경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과 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의 뒤통수, 단정하게 빗은 머리, 그리고 목에 두른 값비싼 캐시미어 목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생일에 제 국민연금 절반을 털어 사준 목도리였습니다. 나는 길에서 발견된 할머니. 나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 나는 내가 누군지 기억 못하는 사람.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재관 뚜껑에 밝히는 목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서 방금 저를 부정한 제 아이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굴욕감은 너무나 압도적이고 절대적이어서 의지를 마비시킬 정도였습니다. 무슨 짓이야? 내가 내 엄마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고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순경은 직업적인 동정심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노숙자나 술 취한 사람이나 길 잃은 노인들을 보는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저는 아무도 아닌 등록하고 어딘가로 보내야 할 이름 없는 문제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개인적인 지옥의 귀 먹먹한 정적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차갑고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병원, 나의 건망증, 딸의 한숨, 이 모든 것이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딸은 저를 낳고 쓸모없는 물건처럼 자신의 인생에서 내다 버리기 위해 이곳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짐, 이제 이 단어는 더
더 이상 저를 찌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일부가 되어 제 존재 전체를 채워버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경찰서 로비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친딸에게 배신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삶에서 지워진 채 저 자신을 변호할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순경의 목소리가 저를 멍한 상태에서 깨웠습니다. 그는 복도 끝에 있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다리는 제 것이 아닌 양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창고에 남아있는 서연이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에게서 자유로워진 새로운 삶을 향한 안도감과 조급함이 섞인 시선을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돌아봤다면 저는 그 더러운 리놀륨 바닥 위에서 그대로 먼지가 되어 부서져 버렸을 겁니다. 저는 작고 비좁은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서류 더미로 뒤덮인 책상 뒤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검은 머리, 밤샘으로 인한 눈 밑의 그늘, 약간 구겨진 제복. 그는 지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관심도 동정도 없었고 오직 무감각한 공무원의 권태만이 가득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 또 한 명의 길 잃은 노인. 앉으세요. 그는 맞은편 의자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의자는 딱딱하고 차가운 인조가죽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의자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허리는 펴고 있으라고. 다른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네게 남는 것은 그것뿐이라고. 오늘 저는 거의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남자는 미간을 문지르고 책상에서 펜과 깨끗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박도준 형사입니다. 그는 평탄하고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할머니를 데려온 분이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저는 무릎을 내려다보며 침묵했습니다.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제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여자가 내 딸이며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배신을 저질렀다고? 그는 믿지 않을 겁니다. 그저 정신이 나가 모든 것을 헷갈려하는 노파라고 생각하겠죠. 서연이는 바로 그것을 노렸을 겁니다. 제 어떤 말도 미친 사람의 헛소리처럼 들리게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딸은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박 형사는 서연이처럼 연극적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그의 한숨에는 이기심이 아닌 끝없이 밀려드는 타인의 불행에 대한 다른 종류의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른 방식으로 해보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름이요. 그는 제가 횡설수설하거나 헷갈리는 대답을 하거나 혹은 완전한 침묵을 지킬 것을 예상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일이었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 그의 지치고 무관심한 시선 아래에서 제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저를 얼음 갑옷처럼 속박하던 굴욕감에 갑자기 금이 갔습니다. 그 틈새로 작지만 뜨겁게 타오르는 분노의 싹이 돋아났습니다. 경로가 아닌 차갑고 순수한 분노였습니다. 나를 지우고 빈 껍데기로 국가에 낡은 코트를 드라이클리닝 맡기듯 넘겨버릴 수 있는 이름 없는 대상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한 분노. 딸은 내 집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내 미래를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나를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과거는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는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은 내게 남은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웃음소리, 서연이의 첫 걸음마, 일요일마다 나던 사과파이 냄새, 그리고 아주 오래전 저지른 단 하나의 올바른 일에 대한 대가로 치른 30년의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삶이 담겨 있습니다. 내 이름은 나의 기둥이고 나의 역사이며 나의 본질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그저 문제거리로만 보는 이 지친 형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어버린 줄 알았던 제 목소리가 갑자기 되살아났습니다. 쉬고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최은주. 저는 속삭이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또렷하게 덧붙였습니다. 최은주입니다. 박도준 형사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이름과 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윙윙거리는 낡은 컴퓨터로 몸을 돌려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키보드 소리가 울렸습니다. 톡, 톡, 톡. 마치 낡은 삶의 마지막 순간과 새로운 삶의 첫 순간을 세는 시계추처럼 저는 그가 아니라 어두운 모니터 화면에 비친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키보드 위로 몸을 숙인 평범하고 단순한 모습. 이제 그는 엔터키를 누를 것입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하거나 주소나 연금 같은 평범한 정보만 보고는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겠죠. 그는 다시 지친 눈으로 저를 돌아보며 친척에 대해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타자 소리가 멈추고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멈췄습니다. 그냥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컴퓨터가 멈춘 줄 알았지만 이내 그가 화면 쪽으로 몸을 더 가까이 기울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방금 전까지 초점 없고 무관심했던 시선이 바늘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화면에 떠 있는 무언가, 제가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뚫어지게 읽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의 정적은 빽빽하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낡은 컴퓨터 펜 소리마저 멎은 듯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지만 그것은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피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직업적인 무관심도 증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악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의 충격에 가까운 경악. 마치 길에서 발견된 늙고 초라한 노파 대신 전혀 다른 누군가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그의 축 늘어지고 이완된 자세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고 어깨는 긴장되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이제 극도의 집중과 주의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저와 화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마치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탁상 등 불빛 아래에서 그것을 아주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이전까지 피로로 잿빛이었던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광대뼈, 이마, 턱. 그 위로 죽음과 같은 창백함이 번졌습니다. 그는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안의 공포라는 얼음 갑옷이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는 전혀 새롭고 낯선 감정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가 화면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몰랐지만 이 끔찍한 하루 만에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저 뒤집혔을 뿐이라는 것을. 박도준 형사가 의자를 삐걱거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책상을 돌아 나와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고 문을 단단히 닫았습니다. 저는 귀 먹먹한 정적이 흐르는 사무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텅 빈 의자와 저에 대한 어떤 엄청난 비밀을 간직한 듯한 어두운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면서 그는 거기서 뭘 본 걸까? 최은주, 연금수급자, 70세. 또 뭐가 있지? 어떤 기록, 어떤 메모가 단 몇 초 만에 사람을 저렇게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 저는 조용하고 잿빛이고 의도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살아온 제 삶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미망인 전직 사서의 삶, 모든 날카로운 모서리와 모든 화려한 색채가 지워진 삶, 피난처와 같은 삶. 설마 그 삶에 경찰의 얼굴에
저런 충격을 줄 만한 무언가가 있었단 말인가? 복도를 따라 멀어지는 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들어올 때의 그 나른한 걸음걸이가 아닌 빠르고 단호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원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이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아마 기다리다 지쳤을 겁니다. 딸은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니까요. 지금 딸의 유일한 소원은 빨리 형식적인 절차를 끝내고 서류에 서명하고 떠나는 것일 겁니다. 늙은 어머니가 더는 없는 자신의 삶으로 저는 딸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비싼 구두로 바닥을 툭툭 치며 짜증스럽게 시계를 쳐다보는 모습. 아마 벌써 친구와 아늑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 힘들지만 꼭 필요했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불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실 문은 그리 두껍지 않았습니다.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목소리 조각들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박 형사의 차분하고 냉정한 중저음, 그 다음에는 서연이의 높고 분개한 목소리. 저는 숨을 죽이고 문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다 형사가 창고에 아주 가까이 다가섰는지 그의 목소리가 마치 이 방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가 내뱉은 한마디 한마디는 얼음 조각처럼 단단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김서연 씨, 어떤 목적으로 증인보호 프로그램 대상자를 경찰서에 유기하려고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적. 죽음과 같은 절대적인 정적. 저는 서연이가 어떻게 얼어붙었을지, 방금 전까지 지루함과 조급함을 드러내던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졌을지 상상했습니다. 증인보호 프로그램?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람. 딸은 분명 어처구니 없는 실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딸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무능한 직원을 상대하는 사람 특유의 거만한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프로그램이요?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이분은 딸은 말을 멈췄습니다. 제 어머니라고 말하려다 제때 멈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 말이에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길에서 발견했다고요.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횡설수설하시는 거예요. 아마 형사님께도 이상한 소리를 하셨겠죠. 딸의 목소리에서 쇠소리가 났습니다. 식은 커피를 가져온 웨이터에게 말할 때, 자기 생각에 너무 느리게 일하는 배관공에게 말할 때, 내는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딸은 자신의 자신감과 비싼 옷이 어떤 문제든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데 익숙했습니다. 여기서도 약간의 고집과 매력을 보이면 이 졸린 형사가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버려진 노파를 처리하는 본래 업무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차고 없습니다. 박 형사가 잘라 말했습니다. 그의 어조는 더욱더 강경해졌습니다. 최은주라는 이름은 데이터베이스의 특별관리 대상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유효한 기록이죠. 그리고 조언 하나 드리자면 계속 이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 둘 다 이분이 누군지 알잖습니까?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보다 더 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들은 말을 소화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딸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계획, 주택담보대출, 해외여행으로 이루어진 딸의 세계에는 증인보호 프로그램 같은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건 딸이 그토록 경멸하던 싸구려 드라마에나 나오는 것이었으니까요. 이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마침내 딸이 말문을 열었고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범한 연금수급자예요. 평생 도서관에서 일하셨다고요. 무슨 증인이요? 제정신이세요? 아마 동명이인일 거예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1954년생이에요. 딸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불쌍한 노파를 도우려다 관료주의적 멍청함에 부딪힌 의식 있는 시민의 역할을 딸은
여전히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연출한 가족 드라마라는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딸은 그 땅이 이미 자기 발밑에서 사라졌고 자신이 방금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곧 빠지게 될 시면 위에 얇은 얼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딸은 대화가 더 이상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식적이고 기록에 남고 형사상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출생연도 일치합니다. 박 형사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름과 본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그분이 어디서 일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이 우리의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기억 상실을 빙자하여 국가기관에 넘기려 했던 연방 증인을 길에서 발견했다고 당직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했느냐고요. 이것이 허위 진술이라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신분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혐의라는 단어, 차갑고 무자비한 법률 용어, 그 단어는 답답한 경찰서 로비에 징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 딸의 의식에까지 가닿았습니다. 저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숨도 아니고 흐느낌도 아닌 소리. 매력과 권위적인 어조는 딸의 목소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가늘고 겁에 질린 속삭임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냥 도우려고 했을 뿐이에요. 도우려고요? 형사의 목소리에 노골적인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사무실로 가시죠. 어떻게 도우려고 하셨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겸사겸사 조서도 작성하고요.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의 임시 피난처였던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문지방에는 박 형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피로나 경악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것, 존경과 비슷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최은주 여사님. 그는 처음으로 제게 여사님이라는 호칭을 썼고 그것은 제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더 계십시오. 차를 가져다 드릴 겁니다. 저희는 당신의 지인분과 좀 명확히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략된 말 속에는 수천 마디 말보다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저와 서연이 사이에 서 있었고 이미 자신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는 제 편이었습니다. 그가 문을 닫았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젊은 순경이 정말로 제게 믹스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뜨겁고 달콤한 이제는 보기 힘든 종이컵에 담긴 커피였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고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 밖에서는 이제 억눌린 목소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그치고 겁에 질린 서연이의 목소리와 평탄하고 단조로운 박 형사의 목소리. 그는 질문을 하고 딸은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신문조서로 요약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은 그리 두껍지 않았습니다.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목소리 조각들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박 형사의 차분하고 냉정한 중저음, 그 다음에는 서연이의 높고 분개한 목소리. 저는 숨을 죽이고 문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다 형사가 창구에 아주 가까이 다가섰는지 그의 목소리가 마치 이 방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가 내뱉은 한마디 한마디는 얼음 조각처럼 단단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최은주, 사서, 미망인,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을 쓰고 다른 도시에 살았던 대형 건설사의 격리부장으로 일했던 그 다른 여자는 꿈이었습니다. 오래되고 불안한 꿈. 박도준 형사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이름과 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윙윙거리는 낡은 컴퓨터로 몸을 돌려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키보드 소리가 울렸습니다. 톡톡톡. 마치 낡은 삶의 마지막 순간과 새로운 삶의 첫 순간을 세는 시계추처럼 저는 커피를 조금씩 마셨고 머릿속에서는 안개 속처럼 과거의 조각들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증인보호 프로그램. 저는 이 단어를 30년 동안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깊이 묻어두어서 거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믿을 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중요한 서류 몇 장을 복사해서 경찰서로 가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저는 예전에 검찰청에 근무하셨던 아버지의 오랜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서류를 오랫동안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아가씨, 지금 자기가 어디에 발을 들였는지 알고나 있는 거요? 이 자들은 그냥 도둑이 아니야, 늑대들이라고. 그렇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밀스러운 만남, 제 사무실에 숨겨둔 도청장치, 한밤중에 눈에 띄지 않는 차 안에서 건네준 서류 사본들. 저는 태왕건설 내부에 그들의 눈과 귀였습니다. 저는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낯선 전화벨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화는 그 반년 사이에 10년은 늙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제가 두려움에 울 때 손을 잡아주었고, 우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탁상등 불빛 아래에서 그것을 아주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이전까지 피로로 잿빛이었던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광대뼈, 이마, 턱. 그 위로 죽음과 같은 창백함이 번졌습니다. 그는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그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타자 소리가 멈추고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이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서류,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김씨 가족이 되었습니다. 최은주와 김지환, 우리는 이전의 삶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 조용한 소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지환은 공장에 취직했고 저는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서연이에게는 아버지의 새로운 직장 때문에 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딸을 위해 더 안전할 거라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딸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 우리의 과거를 묻었습니다. 회사의 이름은 태왕건설이었습니다. 회장인 마동철은 얼음장 같은 눈과 지나치게 넓은 미소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쇼핑몰과 아파트 단지를 지었지만 그 합법적인 사업의 이면에서는 검은 돈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보고서의 사소한 불일치, 이상한 회계 처리, 어디론가 사라지는 돈이었습니다. 제 남편 지화는 그때 같은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우리는 부엌에 앉아 제가 목소리를 낮춰 제 의심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죠. 여보, 끼어들지 마.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우린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기형을 선고받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평생을 살았어요. 조용히.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았고요. 그런 것 같군요. 형사가 동의했습니다. 그는 다시 컴퓨터로 몸을 돌렸습니다. 따님 성함은 김서연. 남편은 이정훈 씨. 자기 건설 사업을 한다더군요. 보아하니 작은 회사인 것 같고, 그리고 체포가 있었습니다. 마 회장, 그의 임원들, 모든 수뇌부. 마동철 신디케이트라고 신문에 대서특필된 떠들썩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제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언론 없이 비공개로 증언했지만 마 회장의 사람들은 누가 자신들을 밀고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협박은 판결이 나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우편함이 불탔고 자동차 타이어에 구멍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원이 퇴근할 때
누군가 계단에서 그를 심하게 밀었습니다. 그는 팔이 부러졌고 그때 아버지의 지인이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놈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박 형사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처음과 똑같이 그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은 다시 긴장되었습니다. 거의 사라졌던 창백함이 그의 뺨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런 젠장. 그가 나직이 혼잣말처럼 욕을 내뱉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존경심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직업적인 광채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불안과 비슷한 무언가. 최은주 여사님, 따님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마동철과 그의 최측근들은 정말로 긴 형을 선고받았죠.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들 중 한 명, 마동철의 오른팔이었던 오상만, 별명 독사라는 자는 다른 이들보다 형량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출소했습니다. 반년 전에 가석방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오상만. 저는 그를 기억했습니다. 폭력적인 일을 직접 처리했던 잔인하고 무자비한 남자. 나중에 밝혀졌지만 지원을 공격하도록 지시한 것도 바로 그였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형사는 제게서 눈을 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3개월 전 사위이신 이정훈 씨의 회사가 건축 자재 공급에 관한 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업체의 공동 설립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오상만 씨입니다. 갓 구워낸 사업가, 당신 사위의 새로운 사업 파트너죠. 사무실의 공기가 짙고 무거워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우연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딸의 남편이 30년 전 내 남편을 죽이려 했던 남자와 사업을 하고 있다니, 그리고 오늘 내 딸은 나를 노숙자처럼 버리려고 경찰서에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잔인함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짐을 덜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끔찍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질문이 떠다녔습니다. 이것이 가족 드라마가 아니라면? 이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라면? 그들이 단지 나를 버리려던 게 아니라 나를 찾고 있었다면?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리고 마침내 내가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 바로 내 딸을 통해 나를 찾아냈다면? 마지막으로 처리하지 못한 일, 마지막 남은 살아있는 증인. 저는 한 점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비좁은 사무실 벽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귀 속의 소음은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상만, 정훈이의 파트너, 서연이가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이것은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슬이었습니다. 모든 고리가 배신으로 만들어진 끔찍하고 차가운 사슬. 하지만 왜 단지 나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은 오상만에게 복수하라고 나를 넘겨주기 위해? 30년 전에 시작했던 일을 끝내라고? 그럼 서연이는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정훈이가 나를 버리고 싶어하는 딸의 마음을 조종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딸을 이용한 걸까? 최은주 여사님, 제 말 들리세요? 박 형사의 목소리가 안개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물 좀 드셔야겠습니다. 그는 아까 그 종이컵에 이번에는 차가운 물을 담아 건넸습니다. 저는 몇 모금 마셨습니다. 물은 아무 맛도 없었지만 정신을 차리게 해주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에게라기보다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걔는 내 딸이에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박 형사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것은 보호 대상자의 신원 노출 가능성 및 생명 위협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따님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는 사무실 전화에 어떤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 경사,
김서연 씨 데려와. 그리고 이정은 씨도 도착했으면 같이. 둘 다. 복도로 난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몇 분 뒤 저는 급한 발걸음 소리와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훈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힘있고 약간 콧맹맹이 소리가 섞인 음색을 알아들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제 아내를 붙잡아 두는 거죠? 고소할 겁니다. 당신들 그럴 권리 없어요. 있습니다. 복도로 나가며 박 형사가 그의 말을 침착하게 끊었습니다. 두 분 다 사무실로 들어오시죠. 먼저 들어온 것은 서연이었습니다. 1시간 전 민원실에서 저를 버렸던 자신감 넘치는 커리어우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붉은 반점이 번져 있었습니다. 화장은 번져 있었죠. 딸은 겁에 질린 야생동물 같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딸의 뒤를 이어 거의 딸을 방으로 밀어 넣다시피 하며 정훈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격분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인상을 찌푸렸지만 이내 정의로운 분노로 가득 찬 시선을 박 형사에게로 돌렸습니다. 자,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그가 문지방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서커스입니까? 왜 제 아내를 신문하는 거고, 왜 여기? 그는 저를 곁눈질하며 말을 멈췄습니다. 왜 이 할머니가 여기 있는 거죠? 서연이가 발견했다고 말했잖습니까? 앉으시죠. 박 형사는 미리 벽에 놓아둔 의자 2개를 가리키며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평온함은 정훈이에게 황소 앞에 붉은 천처럼 작용했습니다. 앉지 않을 겁니다. 먼저 앉으세요, 이정훈 씨. 형사가 반복했고 그의 목소리에 쇠가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그리고 이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계속될 겁니다. 정훈이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를 쏘아보았지만 따랐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즉시 남편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딸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훈이만을 바라보며 그에게서 구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책상 뒤 자신의 자리에 앉아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았지만 저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회색빛 건물에 낯설고 지친 남자가 저의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자, 김서연 씨. 그가 어떤 서류 파쿠를 열며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길에서 최은주 여사님을 발견했고 의식 있는 시민으로서 그분이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서로 모시고 왔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서연이가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기억력이 아주 안 좋으세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냥 걱정돼서 도우려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당신, 이정훈 씨, 질문 하나에 대답해 주시죠. 오상만이라는 이름 아십니까? 오상만 씨요. 정훈이는 움찔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반응이었지만 박 형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네, 알죠.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제 사업 파트너입니다. 근데 그게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형사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사업 파트너가 30년 전 마동철 조직폭력배의 일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내가 길에서 발견했다는 이 여성분은 바로 그 사건의 핵심 증인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증인이요. 이제 관련이 보이십니까?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겁에 질린 시선을 박 형사에게서 남편에게로 옮겼습니다. 딸은 명백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완전한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훈이는 침묵했습니다.
광대뼈 근육이 꿈틀거렸습니다. 그의 자신감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어처구니없는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마침내 그가 짜내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 오상만이라는 사람의 과거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의 회사를 확인해 봤어요. 깨끗했습니다. 저희도 확인할 겁니다. 당신도, 당신 계좌도, 당신 통화 기록도 박 형사가 무감정하게 알렸습니다. 그동안 김서연 씨, 이 순간부터 당신이 보호 대상자 관련 정보 누설 및 생명 위협 가능성에 대한 수사 관심 대상자임을 통보해야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당신이 남편 및 그의 범죄 파트너와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익명화해제하고 범죄자들의 손에 넘기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연이가 나직한 신음을 냈습니다. 얼굴이 종이처럼 하얘졌습니다.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딸이 남편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훈 씨, 저 사람한테 말해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해줘요. 정훈이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무겁고 증오에 찬 시선으로 박 형사를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가식적인 분노는 모두 증발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두려움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서연이와는 달리 그는 자신들이 추락하고 있는 심연의 깊이를 즉시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스캔들이나 불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적인 사건, 감옥,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 사업, 명성, 인생의 붕괴, 절차에 따라 휴대폰을 압수해야겠습니다. 박 형사가 서연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시죠. 딸은 그의 손바닥을 마치 뱀처럼 쳐다보았습니다. 휴대폰은 세상과의 연결고리이자 무기이며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넘겨주는 것은 항복을 의미했습니다. 못 줘요.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럴 권리 없어요. 있습니다. 내사 단계에서는요. 그가 잘라 말했습니다.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죠. 정훈이가 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어 억지로 손가락을 펴게 했습니다. 그는 직접 휴대폰을 집어들어 말없이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항복의 제스처였습니다. 그는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박 형사는 휴대폰을 받아 특수 비닐팩에 넣었습니다. 됐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두 분은 아주 많은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겁니다. 각각 따로요.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말없는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딸은 방금 전까지 자신의 휴대폰을 쥐고 있던 텅 빈 손을 내려다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공포의 가면이었습니다. 뉘우침도 부끄러움도 아닌 순수한 동물적인 공포. 방금 막 무너지기 시작한 자신의 삶에 대한 공포. 딸은 짐을 이곳에 데려와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짐은 자신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거대한 돌덩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마침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정훈이가 먼저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독이 가득한 시선으로 저를 한번 쏘아보고는 말없이 나갔습니다. 그 시선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증오,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약속. 서연이는 의자에 앉은 채 남겨졌습니다. 딸은 어깨를 감싸 안고 몸을 웅크린 채 마치 무아지경에 빠진 사람처럼 앞뒤로 몸을 흔들었습니다. 박 형사는 정훈이의 뒤를 따라 나갔고 저와 제 딸을 사무실에 남겨두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불과 몇 미터의 거리밖에 없었지만 그 거리는 건널 수 없는 심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구겨지고 떨리는 어깨 위에서 어색해 보이는 값비싼 코트를 완벽하게 세팅했지만 땀에 젖은 이마에 달라붙어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저는 이 고통받고 겁에 질린 얼굴에서 제가 팔에 안고 흔들어주던 밤마다 동화책을 읽어주던 초등학교 입학식 전에 리본을 묶어주던 그 소녀의 모습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제 서연이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두려움에 부서진 낯선 사람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저는 소파가 있는 더 넓은 다른 사무실로 옮겨졌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 형사가 몇 번 들러 안부를 묻고 곧 중요한 분들 이저와 연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생각은 같은 질문주의를 맴돌았습니다. 딸은 알고 있었을까? 설마 의식적으로 나를 도살장으로 끌고 간 걸까? 아니면 남편과 그의 새로운 파트너의 손에 놀아난 눈먼 도구였을 뿐일까? 잔인함은 이를 악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 수 있었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냉혈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이성은 그것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저녁 무렵 문이 열리고 박 형사가 서연이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는 문간에 말없이 움직이지 않는 파수꾼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와 딸의 만남이 아니라 감시하의 대질 신문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제게 몇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혹감과 충격의 가면은 사라졌습니다. 얼굴에는 이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의 필사적이고 애원하는 분노. 딸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말이라고 저 사람들한테 말해야 해. 딸이 속삭임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긴장으로 팽팽했습니다. 딸은 불타는 눈으로 저를 보며 거의 바싹 다가왔습니다. 들었어? 전부 엄마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하라고. 저는 딸을 보며 침묵했습니다. 딸의 눈에서 뉘우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만이 보였습니다.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딸의 목소리가 비명으로 갈라졌습니다. 내 인생을, 정훈 씨 인생을 망치고 있잖아. 엄마의 그 바보 같은 망상 때문에 우리 감옥 가게 생겼다고. 망상? 그 단어가 저를 때렸지만 이전과 같은 고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공포로 가득했던 잠 못 이루던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지환에 부러진 팔을 떠올렸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과 작별하며 낡은 사진들을 태우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딸을 위해, 딸의 안전을 위해, 딸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은 그것을 바보 같은 망상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노망이 들었다고 말해. 딸은 계속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히스테릭해졌습니다. 딸은 제 소매를 움켜쥐었습니다. 탐정 소설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랬다고, 전부 헛소리라고 말하라고. 그들은 믿을 거야. 늙은 할머니가 뭘 알겠어? 제발, 엄마. 마지막 엄마라는 단어는 마치 입술을 대는 듯 엄청난 힘을 짜내어 내뱉었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날 살려줘. 날 용서해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가 아니었습니다. 날 살려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딸이 오상만에 대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모든 것이 드러난 지금 이 순간에도 딸이 걱정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안락함, 자신의 미래, 자신의 망가진 삶, 제 삶, 제 과거, 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딸에게는 자신의 개인적인 비극 속 성가신 방해물, 배경장식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딸의 손가락에서 제 소매를 빼냈습니다. 딸의 소나기는 약하고 절박했습니다. 저는 공황 상태로 일그러진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저는 딸에 대한 연민도, 사랑도, 원망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차갑고 명료하며 절대적인 평온함. 마치 두꺼운 유리를 통해 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괴사한 장기를 바라보는 외과 의사처럼 아프고 두렵지만 전체 유기체가 살기 위해서는 잘라내야만 하는 저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키가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위에서 아래로 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딸을 너는 경찰서에 낯선 모르는 여자를 데려왔지. 제가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탄하고 조용했지만 사무실의 정적 속에서 모든 단어가 메아리 쳤습니다. 너는 그 여자가 기억을 잃었고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어.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딸은 울음을 그치고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기대로 길어졌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들이 마침내 그 여자가 정말 누구인지 알아내고 있는 것 같구나. 저는 같은 평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과거, 그 여자의 비밀, 그 여자의 적들까지. 네가 결코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저는 딸에게서 등을 돌려 이미 어둠이 짙어지고 있는 창가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네게 더 할 말은 없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선고였습니다. 저는 딸이 아침에 저를 부정한 것과 똑같이 딸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잔인함이나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 제 자신을 되찾기 위해, 한때 늑대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최은주를 되찾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등 뒤에서 억눌린 흐느낌이 들려왔고 이내 분노에 찬 무력한 울부짖음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 형사가 방으로 한 걸음 들어서는 소리. 그가 딸에게 조용하지만 위험있게 무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를 향한 위협과 저주가 가득한 딸의 중얼거림을 들었습니다. 딸이 끌려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멎었을 때도 저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밤도시의 불빛, 각자의 삶이 흐르고 있는 수백만 개의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어딘가, 제 과거의 삶 어딘가에서 저는 딸을 잃었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딸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모든 세월 동안 그토록 애써 지켜온 환상만이 있었을 뿐. 오늘 그 환상은 죽었고 이상하게도 저는 슬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허함과 고요함, 오랫동안 기다려온 귀가 먹먹할 정도의 고요함만을 느꼈습니다. 등 뒤에서 문이 조용히 닫혔을 때도 저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를 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는 뉘우침이 아닌 공포로 일그러진 서연이의 얼굴만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를 잇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선고를 내렸고 이제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후 며칠은 길고 회색빛의 흐름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어떤 관공서 소유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곳, 일종의 관사 같은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복 차림에 말없는 젊은 남자가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정중했고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었지만 저는 그것이 보살핌이 아니라 경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다시 보호 대상자라는 객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대신 가슴 깊은 곳 어딘가에서 둔하고 쑤시는 통증만을 느꼈습니다. 박 형사는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과 저를 이어주는 유일한 창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건조하게 사실에 기반하여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의 눈을 통해 그가 제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 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흘째 되던 날 제 안락의자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정은 씨도 그리고 그분도요. 이제 변호사들이 붙었습니다. 아주 비싼 변호사들이더군요.
무슨 말을 하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마치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박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술을 바꿨습니다. 이제 여사님이 어머니이자 장모라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죠. 그는 말을 고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여사님이 건강하지 않다고 진행성 치매와 노인성 정신 변화를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사님이 항상 공상에 빠지는 경향이 있었고 스파이 소설을 많이 읽다가 허구와 현실을 혼동하기 시작했다고 말이죠.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놀라움도. 서연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나 예측 가능하고 너무나 하찮았습니다. 그들은 제 존재, 제 과거의 신원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 정신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눈에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기로. 제 기억, 제 고통, 제 희생을 정신 나간 노파의 망상으로 치부하기로. 증인보호 프로그램 이야기는 그들 버전에 따르면 여사님의 가장 거대한 망상이라는 겁니다. 박 형사는 저를 유심히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방법이라고요. 그들은 여사님이 딸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복수심에 이 모든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주장합니다. 사위에게서 우연히 들었을지 모를 오상만이라는 이름을 기가 막히게 맞췄을 뿐이라고요. 그는 제 반응을 기다리며 침묵했고 저는 그저 앉아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모든 인생이 진단명 하나로 요약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저를 증인에서 미친 사람으로, 희생자에서 복수심에 불타는 사기꾼으로 둔갑시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서연이의 행동은 배신이 아니라 아픈 어머니를 도우려는 필사적인 시도. 정훈이와 폭력배의 사업은 단순한 우연, 사건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사님의 정신감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 형사가 말을 마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요? 수사팀은 어떻게 생각하죠?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는 길고 똑바른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서커스를 끝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왔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권위와 서울 본청의 기운이 풍기는 정장 차림의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연이와 정훈이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호송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그날 저녁보다 훨씬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신문에 지치고 비싼 물건과 자신감이라는 갑옷을 빼앗긴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회의용 테이블에 앉혀졌습니다. 맞은편에는 외부에서 온 사람 중 한 명과 박 형사가 앉았습니다. 저는 상석에 앉도록 요청받았습니다. 분주하고 번지르르한 변호사들이 즉시 권리 침해와 피고인에 대한 압박에 대해 무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 중 나이 많고 엄격해 보이는 백발의 남자가 손짓 한 번으로 그들을 침묵시켰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가 평탄하고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정훈, 김서연 씨, 당신들과 당신들 변호인 측은 최은주 여사님의 완전한 정신이상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동철 사건에 여사님이 관여했다는 모든 이야기가 병든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정훈이와 서연이는 저를 쳐다보지 않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비극이죠. 물론 변호사 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묻지 않았소. 백발의 남자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는 박 형사에게로 몸을 돌렸다. 박도준 형사 부탁합니다. 박 형사는 얇고 낡은
세월에 누렇게 바랜 마분지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위에는 사건 번호 734, 대회비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어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서연이와 정훈이가 볼 수 있도록. 이것 좀 보시죠. 저는 그 사진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보지 못했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엄격한 정장을 입은 40대의 저. 어떤 관공서 사무실을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 얼굴은 긴장되어 있지만 두려움 없이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그 사건을 맡았던 전국의 범죄 세계가 두려워했던 바로 그 담당 검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처럼 제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스처에는 지지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판결이 선고되던 날 찍은 것이었습니다. 제 옛 삶이 끝난 날, 서연이가 사진 위로 몸을 숙였다. 시선이 멈췄다. 딸은 사진 속에 젊고 단호한 여성을 보며 입술을 소리 없이 움직였다. 딸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다. 딸은 저를 그런 모습으로 본 적이 없었다. 딸은 그저 조용하고 늙어버린 실내복 차림의 엄마만 알고 있었다. 정훈이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가 사라지고 눈에서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 꺼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망상이 아니라 반박할 수 없는 문서화된 현실이었다. 이건 합성 사진입니다. 변호사가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련하고 설득력이 없어서 그 자신조차 믿지 않는 것 같았다. 감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백발의 남자가 차갑게 대답했다. 사진은 진본입니다. 봉인된 기록 보관소에서 꺼낸 것으로 95년에 신분이 바뀌기 전 당신 의뢰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수백 건의 다른 문서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말을 멈췄다. 방 안의 정적은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빽빽해졌다. 당신들의 거짓말은 무너졌습니다. 이정훈, 김서연 씨. 그리고 이제 그 거짓말은 다른 더 중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고의적인 수사 방해로 변했습니다. 망상과 치매에 대한 당신들 버전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전과자인 오상만과의 공모. 그 목적은?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서연이는 천천히 사진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다. 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공허함뿐이었다. 완전하고 압도적이며 최종적인 패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빈 껍데기라는 사실 위에 세워졌던 그들의 모든 방어 논리가 단 한 장의 낡은 사진 조각에 내 과거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허구라고 주장하려 했던 바로 그 과거에 의해 그들의 마지막 카드는 패배했다. 게임은 끝났다. 그들은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에 짓눌려 앉아 있었다. 저는 서연이의 텅 빈 눈을 보며 무언가 느끼려고 애썼다. 통쾌함, 승리감, 연민. 하지만 안에는 오직 고요함만이 있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을 불타버린 땅의 고요함. 저는 말없이 일어섰고 박 형사는 제 뜻을 알아차리고 다가와 제가 방을 나서는 것을 도왔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저는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그 사실에 대해 둔하고 평온한 안도감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반년이 지났다. 창밖은 황금빛 가을이었다. 내 지난 도시의 잿빛 비오는 가을이 아니라 높고 푸른 하늘 아래 밝고 햇살 가득한 가을이었다. 저는 이제 전혀 다른 곳에 살았다. 국가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의무를 기억해냈는지 전례 없는 보살핌을 보여주었다. 경비원과 공원 전망이 있는 새롭고 안전한 아파트 한 채를 배정받았다. 이것은 피난처에서의 삶도
도망도 아니었다. 30년 전에 내가 받아 마땅했던 보호받는 삶이었다. 저는 천천히 저의 새로운 세상을 꾸몄다. 새로운 난초를 사고 책꽂이에 책을 정리했다. 괴종식에는 옮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곧 그들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낡은 시계의 규칙적인 쨉각거림은 내 감금의 시간을 세고 있었다. 이제 내게는 소리 없이 움직이는 새로운 전자시계가 있었다. 그것은 초를 세지 않고 그저 시간을 보여주었다. 현재를. 서연이와 정훈이의 소식은 박도준 형사의 드물고 간결한 보고를 통해 알았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는 업무상이었지만 나중에는 그냥 인간적으로 그러는 것 같았다. 그들의 사건은 크고 복잡해졌다. 저의 사건이 도미노처럼 다른 많은 사건들을 쓰러뜨렸다. 정훈이와 오상만의 관계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십이 아니었다. 수사관들은 마동철의 그것과 아주 유사한 자금 세탁 계획 전체를 파헤쳤다. 정훈이는 빠른 돈벌이에 눈이 멀어 낡은 늑대무리에 발을 들였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성가신 방해물이자 늑대도 때로는 우리에 갇힌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마지막 살아있는 존재였다. 오상만은 잠적을 시도했지만 체포되었다. 정훈이는 자신을 빼내고 모든 것을 파트너와 아내에게 떠넘기려 수사에 협조했다. 그 주장에 따르면 서연이가 어떤 낡은 일기장에서 내 과거를 알고 이 계획을 제안했다는 것이었다. 나를 정신 이상자로 국가에 넘기고 내가 요양원에 갇히면 실종을 위장하여 오상만에게 넘겨주는 것. 사업 지분과 가족 문제 해결을 대가로. 반면 서연이는 아무것도 몰랐고 남편이 아픈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피로감을 이용하여 자신을 조종했다고 주장했다. 둘 중 누가 더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수사팀이 밝혀낼 일이었다. 그들 모두 사기와 조직폭력배 연루부터 증인 은닉 및 제거 시도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혐의에 직면했다. 이기심과 돈 위에 세워진 그들의 완벽한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저는 재판 과정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들이 몇 년을 선고받든 상관없었다. 그들은 그 신문실에서의 그날 제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제 삶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았다. 다시 시작되었다. 30년 동안 보이지 않는 동반자였던 두려움이 사라졌다. 저는 더 이상 갑작스러운 소리에 움찔하지 않았다. 뒤돌아보지 않고 혼자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다. 저처럼 나이 들었지만 매우 교양 있는 이웃들과 알게 되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책과 화초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다시 살기 시작했다. 조용하고 평온했지만 그것은 존재가 아닌 삶이었다. 어느 날 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이제 제게 먼 친척 같은 존재, 제가 떠나온 세상과 저를 잇는 유일한 끈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구겨진 제복을 입은 지친 형사가 아니었다. 승진하여 본청으로 발령받았다. 최은주 여사님, 안녕하세요. 좀 특별한 부탁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제안입니다만 그는 마동철 사건 기록을 정리하다가 수많은 낡은 자료, 수사 영상, 사진, 관계도와 마주쳤다고 했다. 많은 것이 해독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조직 내에서의 그들의 역할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여사님은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매일 보셨죠. 여사님의 기억력, 관찰력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여사님을 참여시킬 수는 없지만 물론 여사님이 편한 시간에 저희와 함께 컨설턴트로 일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창가의 난초를 보며 몇 초간 침묵했다. 내 과거, 내가 그토록 애써 숨기고 도망쳤던 것, 나를 거의 죽일 뻔하고 내 가족을 파괴했던 것, 이제 그것이 유용해질 수 있었다.
그것이 내 무기, 내 일이 될 수 있었다. 그러죠. 제가 대답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크고 밝고 아늑한 사무실에 앉아 있다. 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그 비좁고 답답한 곳이 아니라 편안한 의자와 좋은 커피향이 나는 다른 곳에 맞은편에는 박 형사가 앉아 있다. 그는 휴식을 취한 듯 보이고 사복 차림이 아주 듬직하다. 우리 사이의 큰 테이블 위에는 낡은 흑백 사진들이 펼쳐져 있다. 서연이의 거짓말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사진과 같은 것들. 이 사람은 기억나십니까? 그가 마동철 뒤편에 서 있는 얇은 입술의 남자를 가리키며 묻는다. 사건 기록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운전기사로 되어 있더군요. 저는 돋보기를 집어들고 사진 위로 몸을 숙였다. 시력이 예전 같지 않다. 그리고 저는 기억해낸다. 이 운전기사가 매일 저녁마 회장 사무실로 무겁고 자물쇠로 잠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던 것을, 어느 날 그들이 공동 자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던 것을 기억해낸다. 운전기사가 아니에요. 제가 확신에 차서 말한다. 그들의 회계 담당이에요. 성이 아마 봉 씨였을 거예요. 그는 절대 드러나지 않았고 항상 그림자 속에 있었죠. 검은 돈을 담당했던 게 바로 그 사람이에요. 박 형사가 수첩에 무언가 빠르게 적는다. 그는 나를 올려다보고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다. 최은주 여사님 천재시네요. 저는 미소 짓는다.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짓는다. 책장의 어두운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본다. 노부인이 보인다. 머리카락에는 백발이 서렸고 얼굴에는 각각의 사연을 간직한 주름이 있다. 하지만 그녀의 등은 꼿꼿하고 눈에는 두려움도 과거의 그림자도 없다. 평온과 지식이 있다. 과거는 더 이상 내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힘이, 내 경험이, 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짐이 아니었다. 나는 길에서 발견된 이름 없는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최은주였다. 그리고 내 이야기는 알고 보니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 이렇게 이 쉽지 않은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끝이 될 수도 있었지만 대신 시작이 된 끔찍한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딸에게 짐으로 여겨져 성가신 실수처럼 삶에서 지워질 뻔했던 한 여성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굴욕의 잿더미에서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나 안전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삶의 목표를 되찾았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의 원천이었던 그녀의 과거는 그녀의 가장 큰 힘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께 남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용서와 인간관계의 경계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당신은 최은주 여사님이 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은 것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신이 너무나 끔찍해서 비록 친자식이라 할지라도 용서가 불가능해지는 선이 존재할까요? 아니면 모성애는 그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연민을 가질 힘을 찾아 무엇이 딸을 그 끔찍한 행동으로 몰아갔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했을까요? 이것은 매우 어려운 선택이며 유일하게 옳은 답은 없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의견이 매우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물론 최은주 여사님과 그녀의 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구의 편에 서고 싶은지, 그리고 당신이 주인공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줄거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흥미로운 생각이 있다면 저희가 흥미롭게 읽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깁니다.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